300명대로 줄었던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4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428명으로 전날보다 82명 늘었습니다. 400명대에 머무는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거리두기 조정의 핵심 지표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환자는 411명 남짓 2.5단계 범위에 있습니다. 확진자 수만 놓고 봤을 때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보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신규 확진자 비율이 여전히 높아서 걱정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최근 2주 동안 26.2%에 달합니다. 방역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잠복 감염을 통해서 언제든 확산세가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는 28일 기존 거리두기의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1,300만 명분 가운데 첫 인도분입니다. 이달 말 25만 명분에 이어 오는 6월까지 300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포함해 정부가 현재까지 확보한 물량은 모두 7,900만 명분. 정부는 이미 공급된 백신 외에 나머지 물량의 도입 시기도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그럼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네, 국내에 들어온 화이자 백신 일부가 지금 신준명 기자가 나가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보관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4시간 반 만인 정오쯤 이곳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습니다. 1950바이알, 그러니까 적게는 11,700회, 많게는 13,650회 분량입니다. 오늘 국내에 들어온 화이자 백신은 모두 50만 회 분량입니다. 정부가 화이자 제약사와 직접 개별 계약한 물량으로 25만 명이 맞을 수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생산된 것으로 화물 전용 항공기를 통해 독일 쾰른과 중국 선전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늘 오전 7시 반쯤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유통 전 품질 확인 절차를 받은 뒤 배송 차량 15대에 실려 전국 22개 접종센터로 배송돼 보관됩니다. 이번 물량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75살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에 사용됩니다. 75살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는 모두 364만 명으로 이번 달 말에 25만 명 분량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정부는 2분기까지 300만 명 분량을 더 들여올 계획입니다. 정부가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은 7,900만 명분입니다. 국제 백신 공급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계약한 물량이 1,000만 명분이고 나머지는 제약사와 개별 계약한 물량입니다. 개별 계약 백신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화이자 백신 1,300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 모더나와 노바백스는 각각 2,000만 명분입니다. 오는 31일에는 코백스 퍼실리티 공급 분량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 일부도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백신 접종자는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 3명 중 2명만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집단 면역 형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먼저 오늘 백신 접종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신규 1차 접종자는 2만 151명으로 누적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전체 인구로 따지면 1.36%가 1차 접종을 마친 셈입니다.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도 615명 늘어 누적 1,498명이 됐습니다. 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는 128건이 추가됐는데요. 이 중 한 건만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이고 나머지 127건은 근육통이나 두통처럼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네, 신현준 기자. 이런 가운데 국민 3명 가운데 2명만 백신을 맞겠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죠? 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7일과 18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67.8%, 즉 3명 중 2명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12.9%는 접종을 받지 않겠다고 답했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19.1%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오는 9월까지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놨는데요.
목표 달성에 일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는 복수응답에서 가족의 감염 예방이 79.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집단 면역 형성이 67.2%였습니다. 반대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이유는 이상 반응 우려가 85.8%로 가장 많았고 백신 효과 불신 67.1%, 백신 선택권 없음이 35.8% 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고 친구들과 유흥업소에 들른 뒤 종사자와 손님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친구 2명과 유흥업소를 찾아 종사자를 감염시킨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대규모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 결과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달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허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월요일 미국에서 대규모로 진행했던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백신이 코로나19 증상 발현을 예방하는 데 79%의 효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보고된 것처럼 혈전이 높아진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특히 논란이 됐던 고령자들의 백신 접종도 효과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 방역 당국의 첫 입장은 긍정적이었습니다. The good news is also that there was comparable efficacy across ethnicity and age, namely a very good efficacy, 79.9% in participants who are 65 years of age or older. 그런데 하루 만에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는 임상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상 결과에 최신 정보가 아닌 게 포함돼 백신의 효능 자료를 온전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의 임상 결과 평가 기관과 협력해 최신 효능 자료에 기반한 초기 분석을 공유하고 이 결과를 48시간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음 달 미국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인데 사용 허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한국과 영국 등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사용 중이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얼굴 없는 거리 화가로 유명한 뱅크시의 코로나19 의료진 응원 그림이 1,440만 파운드, 약 224억 원에 판매됐습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가로 세로 약 1m 크기로 대여섯 살쯤 된 남자아이가 간호사 인형을 높이 치켜들고 노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 인형은 가슴에 적십자 마크를 달고 마스크를 쓴 채 슈퍼맨처럼 망토를 휘날리며 한 손을 뻗어 날고 있고 아기가 가지고 논 듯한 슈퍼맨과 배트맨 인형은 바구니에 던져진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오전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미가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올해 미사일을 처음 쏜 북한도 이례적으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군요.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종류는 순항미사일로 추정했으며 시간은 21일 오전이고 평남 온천 일대에서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발사 시간과 미사일 재원, 비행거리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군 당국은 통상적으로 발사 시간과 비행거리, 발사체 종류 등을 공개해왔는데 이번에는 모든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고 분석 중에 있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 새벽 외신들이 먼저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 미사일 발사 이후 대체로 매체를 통해 공개해왔던 북한도 이번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등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번 발사를 북한의 통상적인 무기 실험으로 평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국방부에 따르면 여느 때와 같은 일이라고 한다고 말해 북한을 자극하는 대응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김문경 기자, 결국 외신 보도 전까지 남북미 모두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침묵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과거에도 순항미사일 발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도 지대함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흔적이 있고요. 지난해 4월에도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순항미사일이 맞다면 단거리인지 아니면 사거리를 늘린 개량형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지가 관심입니다.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개량형 미사일을 공개했는데요. 북한은 당시 국방과학부문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개발하고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전술 무기들도 연이어 개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도 나갈 수 있어 속도가 빠르지만 순항미사일은 대기권 아래로 비행해 속도가 느린 대신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유도할 수 있어 정확도가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줄곧 잠잠하던 북한이 미사일을 처음 발사했지만 한미는 외신 보도 전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북한도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순항미사일로 저강도 시위를 벌이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린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지난 주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한 것은 아니며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다음 주말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의 파트너들과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가 현지 시간 2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대북 정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가 거의 완료됐으며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담판을 벌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이나 북한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관여하지 않았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모두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실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연습이며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새로울 것이 없다는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We have learned that there's nothing much has changed. 북한 문제에 있어 외교와 동맹을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한국, 일본과의 마지막 조율을 거쳐 곧 모습을 드러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여름부터 거의 중단됐던 북한과 중국 간의 육로 운송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북한과 중국 무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식량 부족이 이어지는 북한에 보낼 원조 물자를 중심으로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열차 왕래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왕래 재개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중국이 북한에 보낼 쌀과 옥수수, 콩기름 등의 원조 물자를 지린성에서 국경 도시인 랴오닝성 단둥시로 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결 구도가 확정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로를 향해서 날선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지세를 넓히기 위한 우군 확보 경쟁에도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고요? 네, 서로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덩달아 발언 수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늘 YTN을 포함해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 일정으로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침 라디오에 나왔었는데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권의 실책에 적극 찬성했다면서 오세훈 후보를 MB 아바타로 규정하고는 BBK 의혹과도 닮았다고 꼬집었습니다. MB가 이 BBK의 문제를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일관했던 그런 모습과
이번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모습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내곡동 문제는 지금 LH 사태의 원조격인 것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또 내곡동 주변 주민들로부터 관련 제보가 당에 들어오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정과 무능을 거듭했다면서 박영선 후보는 문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또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의 잇따른 옹호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성추행당으로서의 면모를 스스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계속 불안에 떨면서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돼야 하는 것인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다. 또 박영선 후보의 모든 시민 10만 원 재난 위로금 공약과 관련해서는 포퓰리즘이 아닌 돈을 퍼준다는 의미의 돈플리즘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란히 우군 확보와 세 불리기 경쟁에도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다른 일로 국회를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른바 친문을 넘어 친이재명 세력을 포함한 민주당 지지층 전체를 확실하게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단일화 경쟁에서 석패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까지 아우르는 화학적 결합에 주력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상징색을 연상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들러 박수와 환호성까지 받기도 했고요. 금태섭 전 의원은 오세훈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아예 당 점퍼까지 입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 상황도 살펴보죠.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인데 입장 차이가 만만치 않다면서요. 네,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예정됐는데요. 추경 처리 여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오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나랏빚, 그러니까 국채 발행 규모와 2조 1천억 원에 이르는 일자리 예산 삭감 여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이나 여행업 등의 코로나19 피해 분야 지원을 늘리려면 원안보다도 증액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 예산과 추경에서 이미 중복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불필요한 예산을 전액 깎아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단독 처리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추경에 앞서 각종 민생법안 160여 건도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택지개발 업무 관련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LH 투기 방지법과 스토킹 방지법을 포함해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 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사직의 건 등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앞서 취재기자 통해 전해드린 대로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4.7 재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시장 대진표도 확정됐습니다. 여야 모두 서울과 부산시장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표심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여야 정당인 두 분 모셨습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총평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여론조사 추세라든가 국민의힘의 조직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안철수 후보의 그 단일화 과정의 전략적 미숙함 또 말실수 이런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쭉 유지되어 왔던 대세론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선거로 보였었고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안철수 후보보다 어려운 대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얘기뿐만 아니고 사실 그 행동으로 보여줬죠. 집중적인 오세훈 후보 공략을 했는데 단일화 이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좀 더 조직력 측면이나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장점인 중도에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성향 이런 것들을 다 두루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아마 오세훈 후보를 좀 버거운 상대로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처음에 애당초 서울시장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대선급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흥행이나 민주당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아마 그 민심을 얻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들어왔고 오세훈 후보, 나경원 후보가 들어옴으로써 흥행에 이제 파란불이 켜졌었죠. 아마도 안철수 후보의 이런 결단이 높이 사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고맙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표현한 그런 역할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이 여세를 몰아서 아마 국민의힘 입장 또는 대다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그동안에 여당이 보여줬던 오만함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오만한 이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해달라 이런 민심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실제로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버거운 상대입니까? 뭐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도 뭐 국민의힘이라는 당 조직이 있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은 상대인 건 맞지만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쉽지 않은 선거라는 거는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여서 더 유리하거나 더 불리하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간략하게 총평을 좀 들어봤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이 여론조사를 좀 실시한 게 있는데 관련된 그래픽을 먼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아직까지 선거가 좀 많이 남아있고 여론의 추이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 그 박영선 후보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언론에 대한 노출도나 국민의 관심이 많았었어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 부분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영선 후보의 정책 행보가 덜 비춰진 건 분명하죠. 이런 아마 영향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2010년도에 서울시장 선거를 비춰보면 그때도 한 15% 이상 국내 야당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이제 평가하자면 앞서갔는데 막상 결과면에서 보면 한 2만 표 정도 차이로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거든요. 그만큼 서울의 이 지방선거는 조직선거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 차이가 또는 지지율 차이가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걸 응답자를 정치 성향별로 좀 나눠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도층에서 오세훈 후보가 50%를 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요? 예, 뭐 일단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중도층들이 단일화 과정에서 그 단일화 이슈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가장 강력하게 지금 결집돼 있는 상태가 이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여권 지지층에서는 일종의 지금 국면 자체가 여론조사상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정권 심판론 등의 이슈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뭐 지지 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후에 이 과정에서는 결국엔 뭐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측의 중도 확장성을 더 누가 갖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투표율과도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후 선거 과정에서 지지율 격차는 좀 좁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후 선거 과정에서 지지율 격차가 좀 좁혀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그 선거 운동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좀 선거 운동도 있고 기간이 좀 남아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가장 큰 현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슈가 되는 거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우리가 칭하는 공중전 입장에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특히 서울시도 이제 주 무대가 될 테니까. 그런 이슈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부동산이죠.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LH 사건이 터지면서 공정성 문제가 또 거기에 겹쳐졌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공정성 문제까지 확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실패 이런 걸 떠나서 전 국민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이걸 사실 정부 여당이 어떻게 커버할지가 일단 관전 포인트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직 싸움이죠. 사실 민주당도 아마 예측컨대 분명히 직능단체 등에 호소해서 조직을 상당히 넓히는 또 결집시키고 넓히는 이런 조직선거를 위한 준비를 할 텐데 이런 조직선거를 위한 준비가 양당 간에 어느 당이 좀 더 원활히 될지에 대해서 그 관건이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부동산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됐죠. LH 투기 문제가 이제 선거 국면에서 바로 나왔고 어찌됐든 이제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사 대책을 통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LH 투기의 문제의 본질은 사실 지금 드러난 내곡동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라든가 박형준 후보의 LCT 문제라든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정치 권력자 내지는 공무원들이 그 지위나 신분을 이용해서 투기 등의 방식을 통한 그
그 이득을 취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의 가치가 지금 검증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들과 같이 결합되면서 이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곡동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좀 다루려고 했는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측은 좀 다른 입장이지 않습니까? 내곡동 문제하고 LH 문제는 완전 달라요. 이제 변호사님의 생각이 다른데 내곡동 문제는 사실 이 국민 임대주택이라고 그래서 공공주택이죠. 영구 임대, 그다음에 10년, 30년 장기 임대 이런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역대 김대중 정부 이후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어느 정부에서 다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그 추진 골자가 바뀌질 않았어요. 그것이 수립된 것이 이제 국민 임대주택 추진단이라고 발족한 것이 2004년도거든요. 그때 이미 이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된 거예요. 물론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그 수립의 구체화 절차가 이제 지구가 지정이 되고 사업 계획이 승인이 되고 이런 절차가 이제 쭉 국토부 주관하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있던 절차, 행정 절차에 그냥 어떻게 보면 도와준 꼴이 된 거죠. 이것이 지구를 선택하거나 애당초에 그린벨트 해제를 주도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그렇게 사업 계획이 수립된 뒤에 2006년도 3월 달에 이미 이제 국민임대주택이 제한이 들어갑니다. 이제 SH공사의 서울시, 그다음에 국토부로 제한이 들어간 이후에 2007년도에 보완 제한이 들어가고 아마 이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결재권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 이 정책이 폐기된 게 아니고 이름이 바뀝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바뀌어요. 법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바뀌면서 다시 제한이 돼야 되니까 그 제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거예요. 이게 전부인데 여기에다가 그 지구의 위치가 바뀌었느냐?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할 때나 관계기관 협의할 때나 그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게 내곡동에 오세훈 후보 처에 소유하는 그 땅이 상당히 중앙이기 때문에 사업지구에 그러니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이것이 70년도 소유하고 있었고 2004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됐고 이런 모든 절차를 감안할 때 이것은 LH 사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오세훈 후보가 어떤 처가 땅의 특혜를 위해서 지구를 조정하거나 지구 주정을 주도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보상받는 그 절차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대토 보상 받은 게 아니에요. 현금 보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금 보상 받을 때는 시세가 그 당시에 평당 한 317만 원 정도 됐는데 본인 한 27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보상 받는 거에 대해서 특혜라고 주장한 적이 LH에서 없어요. LH가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토 보상 또는 협의 양도인 택지 보상, 이주자 택지, 지작물 보상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본질이 다른데 LH에 대한 국민적 어떤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 이것을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에 갖다 붙이는 것은 저는 조금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세훈 후보의 공식적 해명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부분 중에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명하실 얘기였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처음부터 이 땅을 몰랐다는 방식으로 의혹을 해명해서 거짓 의혹 해명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두 번째 이 추진 과정에 있어 국장 전결 사항이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했는데 회의록이나 공문서를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입안이 돼서 그 전 정부부터 해서 공공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건 당시부터 시작이 돼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되는 사업인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이 계속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 그 반대 여론도 있고 해서 또 사전 환경성 평가라든가 그 환경부에서 또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고 하면서 그 참여정부에서는 결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이 교체된 시점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되고 이명박 정권 하에서 마지막으로 이 지정 절차가 완료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에 대한 해명 과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몰랐다거나 그것이 어떤 의혹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의혹 해명으로 일관됐었기 때문에 뭔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의혹 제기로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문제는 그렇다면 아무 본 관여도 없이 특별한 이익을 얻거나 할 목적이 없이 관여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네. 당시에 그 해명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분명히 밝혔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혹 해명 과정을 보면서 여기에는 밝히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후에는 좀 더 명확히 좀 밝혀주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그 근본적인 민주당 측에 근본적인 궁금함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노무현 정부가 이 해당 그 국민임대주택 지구지정 그 사업 이것을 철회했나요? 철회하지 않았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예요. 진행이 늦어진 거죠. 왜냐하면 알다시피 환경 영향 평가 받고 뭐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관계기관 장관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것이 오래가는 것이거든요. 철회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 임대주택이든 아니면 보금자리 주택이든 공공주택에 대해서 그 사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정은 잘한 거잖아요. 근데 잘했는데 거기에 일부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포함됐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였나요? 일부 포함시킨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시각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구 지정하지 말았어야 되나요? 그런 시각은 아닐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2009년도 뭐 국토위 서울 국감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에 보안 이전에 제안했던 2006년도 3월달에 SH가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제안했던 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지정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미 했기 때문에 2009년도 국감에서 모를 수 있어요. 그때 주택국장이 전결이라고 하니까 원래 업무 규정에 따라서 그것만 갖고, 그리고 내용도 그게 아니에요. 내용도 저층에 좀 환경 친화적인 주택이 들어갈 걸 그런 의사를 갖고 있다라는 오세훈 당시 시장의 발언이 들어간 것이지 내곡동 직접적인 관련 발언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그 이유나 근거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해명 내용을 보면 지구지정 관련된 내용 자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후에 뭐 이런 부분이 그 특혜나 이런 부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해명으로서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지정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가 해명한 내용을 보면 이 실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바로 그 다음 날 확인이 되거나 공문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당초부터 예정지 입지가 확정이 돼 있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완 요구가 계속되면서 서초구의 그 의견으로 그 대상 지구를 확대하는 그 요구안도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3번의 보완 요구를 통해서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이라든가 이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이명박 정부 때 지정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70년도부터 상속받아 보유하고 처가 땅이 있던 지구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늘어나고 뭐 경계 조정, 뭐 녹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 지구 지정 안에 포함된 토지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죠. 핵심은 그거고요. 또 하나는 오세훈 후보가 2006년도 7월 1일부터 시장에 취임을 합니다. 2007년도 3, 4월경에 다시 보완해서 지구 지정 제안을 해요. 따라서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택국장 전결을 했다는 게 맞다면 그럼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집원 갖고 해당 지구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뭐 우리가 군대에서 도상훈련하지만 사실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 판단하기 어렵다. 네. 일단 저희가 그 내곡동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민주당 쪽에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 의혹이기 때문에 지금 다뤄봤고, 이것과 별개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그 공세를 펴고 있는 거는 도쿄 아파트 관련된 의혹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왜 의혹이 되는 사안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일본에 직장을 갖고 있던 박영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기 거주하면서 이 직장의 문제로 매매를 했던 그 부동산이고 거주를 하면서 일을 했던 부동산입니다. 만약에 일본에 살면서 일본을 주거지로 하고 거기 일을 하면서 일본에서 취득한 재산을 가지고 한국에 뭐 투기 목적의 부동산을 샀다고 하면 그거는 뭐 의혹이 될 수도 있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거주할 목적으로 산 부동산이 지금 마치 무슨 투기 의혹과 같이 결부시켜서 이걸 문제 삼는 것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해당 토지 그 아파트의 소유지가 일본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이런 부분 언급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이것이 뭐 투기 목적으로 샀다 안 샀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박영선 후보께서 거주 목적으로 사셨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를 구입한 게 2009년도 9월 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께서 이 아파트에 다시 주소 이전해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도예요. 그러면 약 11년 동안에 거주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럼 거주 목적으로 사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해명상의 좀 그 간극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 자꾸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럼 거주 목적으로 사지 않았다 그러면 임대료 받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뭐 사실
경제적 수익 목적 아니겠어요? 이런 거에 대한 솔직한 해명을 바라는 것이지 뭐 투기에 대해 집중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추가로 뭐 반론하실 게 있으십니까? 예, 그 실제 내용을 보면 2008년에 배우자 일본으로 건너갔고요. 2008년 9월에 그 일본 현지 로펌에 취업을 했고 2009년부터 12년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직장이 변경되면서 당시 매매를 하고 나왔으면 뭐 지금 이런 문제 제기도 없었을 거지만 이 과정에서 거기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비거주를 했다는 것을 뭐 문제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이유에서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임대를 주고 매매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유 자체에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본격적으로 양자 구도가 확정되면서 공세가 지금 난타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특히 각 후보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사이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좀 벌어졌습니다. 준비된 녹취가 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에 많은 실정과 무능을 거듭해왔습니다. 저는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아바타인가라고 박영선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MB 황태자로 불리던 사람이잖아요. 4대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서울시정을 펼치면서도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의 그런 어떤 실책과 관련된 부분을 다 함께했던 분이니까요. 서로 누군가의 아바타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약간 두 분의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아바타라고 한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취지고 특히나 그렇게 비판했던 토목과 건설 부분에 지금 막 주안점을 두고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박영선 후보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MB 정권의 아바타라고 한 것은 사실 MB 정부의 비리 측면에서 어울리지 않는 비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양쪽의 결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MB의 황태자 뭐 이런 표현을 직접 쓰셨는데요. 그 오세훈 시장이 시장에 당선이 돼서 시장직을 수행한 건 사실은 이명박 시장의 시정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시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에 오세훈 시장만의 어떤 뭐 서울시정이라든가 성과가 있었냐 하면 별로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세빛 둥둥섬 실패한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죠.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 오세훈 시장 자체는 물론 독자적 정치인으로 해서 뭐 국회의원을 하고 시장으로 와서 현재에 이르게 되긴 했지만 결국에 그 당시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에 이명박 정권에 적극적으로 같이 뭐 뜻을 같이 하면서 해왔다는 점 그리고 보여지고 있는 지금 정치 행태라든가 당시 시장 재직 시에 했던 모습들을 보면 MB의 어떤 뭐 그림자, MB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시정이 아니었나 이런 측면에서 MB의 황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부동산 정국이 한참 이슈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오세훈 시장이 했던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 원가 상당히 다운시켜서 지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 때하고 차이 나는 것 중에 그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른 문제보다도 이제 오세훈 시장이 하면 이제 사퇴 당시의 문제 무상급식 사퇴 그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해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정치 행보에서 보여지는 모습하고 최근 내곡동 땅 문제 의혹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MB 그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했던 그 BBK에 대한 그 소유권의 문제에 대한 의혹 해명 과정과 또 비슷하게 보여지는 면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MB의 모습을 보인다고 뭐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양자구도 치열한 선거전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면 박영선, 오세훈 후보 양측에서 각 후보 개인과 관련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 어떤 의혹이 있는지 보다 쉽게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두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앞으로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서울시장 각 후보들의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시간을 내서 두 분 함께 기회가 되면 모셔서 본격적으로 차분하게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가짜 서류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부산대가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입장에 대해 법률적, 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검토한 결과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나 대학은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셋째, 고등교육법 제34조의 6 입학 취소 의무 조항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바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 씨는 이 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산대의 2015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조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부산대에서 보고한 조치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이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 판결에 따른 행사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육부가 개교 이래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주요 사립대학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450건에 이르는 부적정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 고려대 등 9개교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사례 총 448건이 확인됐으며 전체 징계 사례는 309명에 달했습니다. 지적 건수를 보면 회계 분야가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시 학사 분야가 98건, 조직, 인사 분야 92건 순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아직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7개교도 올해 말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고양 생태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도심 속 공원에도 봄 기운이 완연하다고요? 네, 꽃샘추위가 누그러지고 봄 기운이 한층 더 짙어졌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현재 서울 기온이 15.8도까지 올라 포근한데요. 포근한 날씨 속에 시민들은 도심 속 공원의 봄꽃을 감상하면서 완연해진 봄 날씨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날씨가 금세 쌀쌀해집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 대전과 광주는 6도, 부산은 8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며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8도, 대전 21도, 광주는 22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나 높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이어서 경북 동해안에도 건조특보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주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 생태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기사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화제의 뉴스 알아보는 더 뉴스 나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는 재보선과 관련한 키워드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시장 후보들의 이름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어제 오세훈 후보가 야권의 단일 후보로 확정되면서 서울시장 대진표가 짜여졌죠.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오르면서 과연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선거의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치러진 보궐선거뿐입니다.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종 투표율은 50%에 미치지 못한 48.6%였습니다. 그 이후에 치러진 역대 서울시장 선거의 투표율도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 투표율은 보통 50%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의 보궐선거 때보다는 10%포인트 정도 높았는데요. 다만 2011년에는 사전투표 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전투표가 적용된 이후에 다른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역대 재보선을 보시면 전체 투표율은 20-30%대에 그쳤고요. 사전투표도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김무성 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한꺼번에 출마하면서 주목도가 높았던 2013년 4.24 재보선 때도 전체 투표율은 30%대에 머물렀습니다. 아무래도 전국 단위로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보다는 주목도가 떨어졌는데요. 다만 최근에 치러진 선거들을 보면 사전투표율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전투표율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치러진 지난해 총선에서는 26.7%까지 사전투표율이 올라갔습니다. 비록 이번 선거가 재보선이기는 하지만 사전투표율이 과거와는 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투표에 대한 높은 관심도, 진정한 치열한 대결 구도,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니 대선, 전초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도 상당히 높을 거예요. 또 이번의 경우에는 이 보궐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20, 30, 40대의 경우에도 사전 투표 때 이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선거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분석은 야권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됐습니다. 3,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여론조사가 이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마무리됐죠.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얘기일 텐데요. 또 오늘 발표된 YTN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보궐선거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90%를 넘었습니다. 과연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그에 따라서 누구에게 유리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뉴스 나우였습니다. 국세청이 외국 시민권으로 신분을 세탁해서 국내 소득과 증여자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해서 지능적으로 역외 탈세를 한 혐의자들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병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 54명을 적발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누리고 납세 의무는 회피하는 인사 54명을 적발해 집중적인 세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A씨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현지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 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습니다. 자녀들은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안 해 국세청은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B씨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무역 대금을 받으면서 수입 금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의로 축소해 그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은 주식을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취득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며 경영권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 증여세와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관리 모범국으로 떠오르자 이민이나 교육, 투자 등의 이유로 해외로 떠났던 내국인들이 코로나 치료와 방역 등을 위해 다시 입국하는 가운데 일부에서 이런 탈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역외 탈세와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 회피 등 역외 탈세 혐의자 3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조 1,627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을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고 처분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 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해 법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금품이 유 전 시장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탁에 대한 대가가 분명하다면서 2심에선 최대 징역 7년 내에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수십억 원을 빌려 전철 역사 예정지에 땅을 매입한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공직자 비리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이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에 대해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 설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박 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도시철도 연장사업단 간부로 9월 부인과 40억 원을 대출받아 1제곱미터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박 씨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지난 15일 포천시청과 박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소환 조사도 한 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씨는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역 주민에게 공표된 사실이 아니면 엄상 취득한 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경찰은 또 검찰과 협의해 투기 의혹을 받는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 보전 절차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반으로 퍼진 투기 의혹에 지자체도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포시청은 소속 공무원 1,600여 명의 토지 거래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68건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다연 기자였습니다. 전화 연결 과정에서 음질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 3기 신도시에서 벌어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직 인천구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계양구의회 A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인근과 부천 대장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LH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발표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보상을 진행하면서 부실한 현황 파악으로 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본격적인 보상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업무 처리 전반을 자체 점검해 과다 보상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입니다. 현재까지 57%가량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상에 앞서 진행된 감정평가에서 현장 확인 없이 주먹구구로 이루어진 곳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작성된 LH 내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대한 파악 없이 토지 대장에 나온 내용만 인용해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7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가 논이나 밭, 임야 등
목적에 따른 구분 없이 토지 보상액 산정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또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개인 소유의 작은 도로도 제대로 된 현장 확인 없이 밭이나 임야 등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대로 진행됐더라면 실제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천 신도시 예정지에서도 수용될 토지의 유형이나 이용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대상 지역은 감사 결과를 반영해 과실을 배제했으며 최종 감정평가와 가격 산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앞두고 수십조 원이 들어갈 토지 보상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꼼꼼한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오전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 한미의 발표가 아니라 외신 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역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지난 21일 오전에 서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순항미사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북한의 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 해서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종료되고 또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이 한국에서 개최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 나름대로 수위 조절은 한 것으로 보여요.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은 하겠다 하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센터장님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발사해서 수위 조절을 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사일의 성격상 차이는요, 탄도미사일은 미리 입력된 지표를 가지고 보다 빠른 속도로 무거운 물체를 날려보내는 미사일이고, 전통적으로 미사일 이야기할 때 탄도미사일을 이야기하죠. 순항미사일은 마치 비행기처럼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는 그런 미사일을 말하는데요. 보통 미사일 초기 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개발을 했고 유엔 안전보장회 이사회의 결의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선택해서 실험을 했다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특히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결국 미국을 타겟할 수 있는 ICBM은 결국 순항미사일로서는 그 정도 사거리가 나오지 않고 무거운 물체를 빨리 쏘아 올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만을 규율해 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통상 이런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우리 군 당국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외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국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을 발표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수 있고 북한의 의도에 끌려갈지도 모른다 하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작년 4월 14일 날 북한이 똑같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공개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북한이 전략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 ICBM이나 SL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그런 발표를 한국 측에 미뤄온 관행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도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린 차원에서 북한도 수위 조절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곧 발표된다고 하잖아요. 예. 북한도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고 너무 자극적으로 도발을 하게 되면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의 내용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 정책으로 선회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를 고려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수위 조절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센터님, 그런데 이 수위 조절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는 수위를 낮출 수도 있지만 북한과 관련한 대북 정책이 북한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이 도발의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도발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건 우리 정부도 우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이 나오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난했고 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다, 뭐 새벽잠을 설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그런 점은 이번 단계에서는 순항미사일일 수 있지만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협상안이 나오지 않거나 북한의 뜻에 반대되는 행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압박 요인이 된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북한이 향후 도발할 시점이 언제쯤이 될 수 있느냐? 수준내로 지금 대북 정책 검토가 발표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전후해서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전통적으로 4월 15일이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 있잖아요. 그 전후로 해서 북한이 또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대비책도 다각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이북의 창린도에 방사포를 배치한 정황도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라고 봅니다. 이 창린도에 해안포를 배치하는 것 자체가 9.19 공동성명의 부속합의서, 군사분협 부속합의서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해안포를 발사하지 않도록 규정을 해왔죠. 예. 그렇지만 결국 무기체계를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걸 또 시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남 압박 전술의 일환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또한 우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군 당국에서는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군사적 대비 태세 차원에서는요, 우리도 혹시라도 그쪽 지역에서 북한의 화력이 밀리지 않나, 그런 것은 고려를 하고 추가적인 배치는 필요하다고 봐요. 자칫하면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재발할 수도 있고, 그때도 보면 우리가 백령도 지역에서 충분한 화력을 배치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나중에 반성으로 나왔거든요. 따라서 대화는 열어놓고 하고 북한이 도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군사적 대비 태세는 갖춰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센터님, 최근 북한의 모습을 보면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추가로 나오기 전에 이른바 탐색전을 벌이면서 기싸움도 하고 나름의 수위 조절을 하면서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대북 정책이 나왔을 경우에 압박 수위,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중국과의 밀월 관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모습도 포착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반도 전략 상황이 북한한테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왜냐, 기본적으로 이 한반도 정세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는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알래스카 미중 전략대화에서 목격됐듯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은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자기 편이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그러한 중국의 변화된 환경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밀착된 행보를 보이는데, 이것은 결국 미국이 양보하는 협상으로 간다면 북한이 그것을 수용해서 핵보유를 공고화하는 것이고, 미국이 북한에 양보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편승해서
그럭저럭 경제적으로 버텨보면서 시간을 끌겠다 하는 전술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전략 상황 변화에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북한이 대화로 쉽게 나오지 않는다 하는 점은 알면서 대북 정책을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센터장님 마지막으로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곧 내놓을 대북 정책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도 남아 있고 또 한국 정부의 의견을 다시 듣겠다고 했잖아요. 아마 네. 이번 주말에 한국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의견 조율을 할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이 북한이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군사적인 압박을 가해온다면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먼저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압박과 대화라는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열어가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이 피력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조속한 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또한 그것을 위해서 북한을 어떻게 대화로 견인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미측에 잘 설명해야 되고, 또한 네네 잘 들립니다. 북한에 잘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는 후보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하면 4등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전부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함께 해주기 시작한 거 정말 잊지 못할 겁니다. 정말 강한 상대방이 남아있어요. 저 사람들은 규칙도 지킬 생각이 없고 상식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긴장을 조금 더 풀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대방입니다. 예상했던 일이라서 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상대 후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 그리고 MB를 똑 닮은 후보가 돼서 좀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곡동 땅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말을 3번째 바꾸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들의 밥그릇을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편적 그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시민을 차별하는 시장이죠. 서울시장을 뽑는 4월 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뒤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를 직접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요. 오늘 오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셨습니다. 두 분의 만남 그 자체로도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요? 네, 인재근 의원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만났는데요. 만나서 커피 한 잔 하면서 국회를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발표한 재난 위로금 10만 원 서울 시민들에게 드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께서 직접 10만 원을 경기도 도민들에게 드려보니까 이런 소비 진작 효과가 있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는 그 소비 진작 효과에 덧붙여서 일석삼조의 효과, 그러니까 이것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을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결제 혁명이 이제 혁명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금에서 크레딧 카드, 또 크레딧 카드에서 제로페이로 대변되는 간편 결제까지 왔고요. 요 다음 단계가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투자해야 하는 그 정책적 자금을 이번에 함께 씀으로써 일석이조 플러스 또 이것이 돈의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블록체인 기술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이런 그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네. 후보님 조금 전에 화면이 나갔는데 그 두 분이 산책하시면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기자분들이 많이 현직 도지사님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도지사께서 제가 쓴 박영선과 대전환이라는 책에 대해서 서평을 써주신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책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고 또 서평 써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건넸습니다. 네. 네. 현직 도지사분이기 때문에 선거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보님께서는 최근 서울 전역 각구를 돌고 계시잖아요. 지역별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주로 전달하시는지 그리고 막상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분위기는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꼭 당선돼야 된다는 간절함을 호소하고도 계십니다. 특히 이제 강북 지역의 경우에는요, 지하철역이 없어서 그 교통의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의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 대표적으로 금천구, 또 강북구, 도봉구, 이런 노원구, 이런 쪽 또 서대문구, 이 지역구에는 경전철과 지하철역을 추가하고 또 연결하는 공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호응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요구사항들도 있고요. 또 호응도 있는데요. 제가 35층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질문도 많이 있으시고요. 예. 또 특히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그리고 야권 서초구 같은 경우에요. 네. 어제 이뤄진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후보님은 서울의 미래이고 오세훈 후보는 낡고 실패한 과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10년 전에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차별화하겠다고 해서 서울 시민으로부터 퇴출당한 그 실패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의 차별화,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낡은 행정가이다, 실패한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동안에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에 있었던 새빛 둥둥섬이라든가 또 광화문 광장에 밀어붙이기식 그 은행나무 다 잘라버리고 광장을 조성한 문제라든가 또 7조의 빚을 남겼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것은 실패한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2010년도에 역시 보궐선거를 있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 관해서 본인이 더 이상 이 부분을 비난할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광화문 광장과 관련해서는 전광훈 목사, 태극기 부대와 함께했던 그리고 그것을 선동했던 후보입니다. 그래서 그 선동으로 인해서 코로나 2차 재확산이 됐고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큰 아픔과 매출 회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난항이 있었습니다.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그런데 아직 물론 그 선거까지는 2주가량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 전반적인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 후보님께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그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아직까지 그
공직자의 투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화가 대단히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서울의 미래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글로벌 혁신 도시 1위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서울시장이어야 하고요. 또 코로나 종식을 하루라도 빨리 시켜서 서울 시민들에게 일상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서울시 의회 의원님들과의 협력, 이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어제 오세훈 후보가 TBS 방송 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를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도 구분을 못하는 서울시장. 저는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서울의 미래 좌표를 제대로 찍어야 서울이 세계의 디지털 경제 수도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께서 저는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또 공정한 서울을 위해서라면 박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시민을 믿습니다. 예. 2주가 남은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역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종로구 그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요. 지금 정세균 현 총리와 오세훈 후보의 대결이 있었는데 그때도 17% 이상 정세균 총리가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선거 결과는 12%가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끝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서울 시민을 더 겸허하게 만나고 서울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제가 서울 시민들에게 다가간다면 서울 시민들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투표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 선거전이 좀 이렇게 좀 치열해지면서 이른바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한 지적,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후보님께서는 네. 어제 일부 국민의힘 의원분들을 고발하셨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고발하신 겁니까? 정말로 이것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요. 왜곡, 과장된 뉴스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험을 덮으려는 의도입니다. 내곡동 사건의 오세훈 후보와 내곡동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부산의 박형준 후보와 LCT를 덮으려고 만들어낸 뉴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런 어떤 선거와 관련해서 고발을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저히 이런 행태로 다시 반복해서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BBK를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덮어서 당선이 됐던 그것이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나쁜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과 각오로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추가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분들 일부 의원분들 고소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도쿄 아파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아파트를 사게 된 경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유배당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살았고요. 그리고 5년간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와 관련해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 왜곡된 것들. 그 정서적 국민들의 어떤 그 부동산과 연결된 정서적인 부분을 왜곡적으로 건드리는 어떤 그런 굉장히 좋지 못한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전이 좀 치열해지면서 여야의 이런 네거티브 공세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박 후보의 당선이 박원순 전 시장의 시즌2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이름을 용산공원 한가운데 어딘가에 새기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성추행 피해자의 입장은 손톱만치도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정말 의아스러운 마음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다.
네, 후보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의 당선은 이명박 시즌 2입니다. 실제로 이명박을 똑 닮은 후보입니다. BBK를 거짓말하던 이명박과 내곡동에 관해서 지금 3차례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는 오세훈 후보와 너무 닮았습니다. 또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같이 시장을 하면서 4대강 사업이라든지 그 밖에 그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시정과 관련해서 그것을 덮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함께 했던 후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이 다시 과거로 후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서울이 후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1년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다시 진작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데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도시의 변화를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시기다. 그래서 서울시 대전환이 필요하고 시스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혁신과 개혁이 승리할 때까지 저의 모든 것을 바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를 통해서 건강한 도시 서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관련된 답변에서 이 내용이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아서 추가로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그 글을 좀 올려서 좀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뭐 그런 글이 왜 올라왔는지에 대한 경위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박원순 시장이 아마 그 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뭐 공은 공대로 잘한 것은 뭐 잘한 것대로 갑니다마는 그러나 누구든 이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방해하는 그러한 발언은 앞으로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를 생각해서 발언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후보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피해자분을 선거 전에 만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뭐 제가 그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면 만나야 되겠죠. 그 피해자분의 마음의 상처가 가장 빨리 아물 수 있는 쪽으로 뭐든지 제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짊어지고 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오세훈 후보가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얼추 비슷하게 시간을 좀 맞춰야 돼서 뭐 준비된 질문은 좀 더 있지만 여기서 박영선 후보와는 인터뷰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후보님 앞으로 바쁜 하루하루 보내실 것 같은데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감사합니다. 서울시장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풋고추와 파, 달걀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 제품도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가 넉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2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농림수산품과 공산품을 중심으로 생산자 물가가 넉 달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1월보다 0.8% 높은 105.85로 집계됐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10월 5개월 만에 떨어졌다가 11월 0.1% 반등한 뒤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2% 올라 2018년 10월 2.1%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농림수산품 물가가 3%나 올라 생산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 풋고추, 배추, 파가 폭등했고 달걀, 게 등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공산품 물가도 1.1% 올랐습니다. 한파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에 따른 출하량 감소 등으로 농림수산품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하고 공산품 가격도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자 물가는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습니다. 3월 생산자 물가도
최근에 국제유가 및 기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오름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 1.3%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 안정 목표 수준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분출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 부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제조회사들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벌인 화승과 동일 등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4억 3,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 소음을 막기 위해 부착하는 고무 부품을 납품하던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12년 동안 현대 기아차가 실시한 99건의 부품 구매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산불이 나서 축구장 28개와 맞먹는 산림을 태웠습니다. 산불 초기엔 헬기가 투입되지만 마지막 남은 불씨를 끄는 건 역시나 밤새 현장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산불 발생과 진화 현장을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 발생 10분 후 능선 곳곳에 거센 불길이 치솟습니다. 연기도 무섭게 피어오릅니다. 산 하나 홀랑 타버리는 건 금세. 아랫마을엔 곧바로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많은 거리에서 바짝 마르니까 엄청나게 타는 거죠. 뭐 불길은 상당히 심했죠. 여기저기 끌어모은 헬기가 모조리 투입됐습니다. 쉴 새 없이 물을 뿌리지만 좀처럼 바닥에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소나무를 베어낸 감벌 지역이라 켜켜이 나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쉼없이 일몰까지 이뤄진 3시간 진화 작업. 날이 어둑해지며 헬기는 철수했습니다. 이제 진화대원이 꼬리를 이어 현장으로 향합니다. 호스를 끌고 장비를 메고 비탈을 오릅니다. 힘겹게 도착한 골짜기는 모조리 붉은색. 주불은 헬기가 진화했다고 하지만 잔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렇게 더욱 또렷하게 보이는데요. 이제부터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불씨 하나하나를 찾아서 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물 쏟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괭이나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진화성 구축하고 그 직접 들어갑니다. 또 저 밑으로 쪽으로 이제 진화성 구축하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갈고리로 긁고 발로 밟고 물을 뿌립니다. 홍천 산불 현장 한가운데는 120년 된 보호수 소나무도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불씨를 막으며 대원들은 밤새 나무를 지켰습니다. 나무 위에 불! 나무 위에 불! 잠시 쉬는 시간 불구덩이 바로 옆에서 김밥 한 줄에 기운을 차리고 생수 한 통에 목을 축입니다. 날이 밝자 헬기가 다시 들어왔고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영농 쓰레기 소각인지 조림 작업 중 발생한 실화인지 산불 원인은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진화대원 200여 명을 비롯해 많은 이들의 밤샘 노력에 간신히 잦아든 산불.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미 사라진 숲은 축구장 28개 면적에 달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주차된 외제 차량에 누군가 스프레이 페인트를 마구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대낮에 일어난 범행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 주택가, 검은색 고급 외제 차량에 낙서가 가득합니다. 뜻을 알 수 없는 영문자를 써놓거나 하트 표시도 해놨습니다. 흰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마구 뿌린 건데 쉽게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이 차량 옆면과 이 창문, 이 심지어 휠과 이 앞쪽 보닛까지 흰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알 수 없는 낙서를 이렇게 잔뜩 해놨습니다. 이 차량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지만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기진 않았습니다. 페인트 테러를 당한 차량은 모두 3대. 인적이 뜸한 새벽이 아닌 아침 9시 이후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9시쯤 나왔을 땐 분명히 멀쩡했는데 점심 먹고 와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문제는 목격자는 물론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범인의 모습도 없다는 것. 다만 누구 것인지 모를 체크카드 한 장이 차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차 위에다가 체크카드를 올려놓고 간 게 하나 있어요. 체크카드를 떨궈 놨더라고요. 범행 장소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하지만 누군가 낙서를 할 정도의 주차 문제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거기다 여태껏 딴 차들 다 갖다 대도 저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렇게 갖다 그려놓고.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와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직원 10여 명이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 시설 직원 1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달 가까이 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강제로 묶는 등 7명을 집단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콜로라도주 식료품점 총격 참사의 용의자 21살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콜로라도주 볼더 경찰은 총격 참사의 용의자가 21살 아흐마드 알라위 알리사라고 밝혔습니다. 10건의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다만 아직 범행 동기는 파악하고 있으며 단독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I know that there's an extensive investigation just getting underway into his background. He's lived most of his life in the United States. 경찰은 희생자들의 신원도 모두 공개했습니다. 텔리 경관 외에 20살에서 66살의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또 용의자가 범행 6일 전 돌격용 소총인 AR-15를 구매해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으며 희생자 가족들이 어떻게 느낄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를 위한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This is not and should not be a partisan issue. This is an American issue. It will save lives, American lives, and we have to act. We should also ban assault weapons in the process. 상원 법사위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총기 관련 규제 강화는 사고가 날 때마다 요구가 빗발쳤지만 입법 과정에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한 주 사이 참사가 연이어 터진 데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강력히 촉구한 만큼 이번에는 다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YTN은 시위대 무력 진압을 명령받은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달아난 한 미얀마 청년 경찰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머리를 향해 총을 쏘라는 명령 이후 임신부까지 숨지는 모습을 보고 도주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달 전만 해도 미얀마 남부경찰서에서 우편 업무를 담당했던 뚜예인 씨. 지난달 1일 군부 쿠데타가 벌어지고 항의 시위가 이어지자 사무직인데도 시위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시위 규모가 날로 커지자 군부는 경찰에 발포를 명령했습니다. 뚜예인 씨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총을 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특히 머리를 겨냥하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시위대가 경찰 통제선을 넘으면 발포했지만 나중엔 이런 원칙조차 사라졌습니다. 시위대만 보면 무조건 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겁니다. 총격에 숨진 사람 4명을 직접 목격했는데 그중엔 임산부도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총격을 멈추고 다 같이 파업에 나서자고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뚜예인 씨는 결국 경찰에서 도망쳐 나와 무장 반군이 있는 소수민족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သူတို့မှာဘာလက်နက်မှမပါဘူးဘာလက်နက်မှမပါတဲ့သူတွေကိုငါတို့ကလက်နက်ရှိတဲ့သူကအနိုင်ကျင့်တယ်လို့ဖြစ်နေတယ်အဲ့တော့မင်းတို့တွေရုံးထွက်ပါငါနဲ့အတူစီတန်လိုက်လို့ပါဆိုပြီးကျွန်တော်စီးရုံးတယ်ဒါပေမဲ့1073နှစ်ချမယ်ဆိုပြီးတော့သူတို့ကဥပဒေပြဋ္ဌာန်းတယ်ပေါ့နော်ကျွန်တော်တို့1073နှစ်ကြမယ်မင်းတို့အဲ့လိုလုပ်လို့ရှိရင်ချိန်ချောက်တယ်သူတို့ကကြောက်တော့နေခဲ့တယ်ကျွန်တော်ကတော့ကိုယ့်နဲ့ကိုလောက်ပြီးတော့တငယ်ချင်း3ယောက်ကထွက်ပြေးလာတယ် 몸은 피했지만 직접 보고 경험한 유혈 진압의 참상과 죄책감은 잊을 수 없습니다. 군부가 물러난다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진짜 경찰 일을 하고 싶다는 뚜예인 씨. 미얀마의 잔혹한 참상을 알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목숨을 건 이유입니다. သူတို့အဲ့ထဲကနေအမြန်ရုံးထွက်စေချင်တယ်စီဒီအန်လုပ်ဖို့ပြည်သူနဲ့ပူးပေါင်းဖို့သူတို့တွေအဲ့ထဲထဲမှာရှိနေလို့ရှိရင်သမိုင်းရဲ့လူသက်တရားခံတွေဖြစ်တော့မှာအဲ့ဒါဖြစ်တဲ့အတွက်သူတို့တွေကိုကျွန်တော်တို့မှာချင်တာကတော့အန်တဲ့ဘက်ကယက်တည်ပေးပါလို့မှာချင်တယ်အရေးတော်ပုံအောင်ရပြီအရေးတော်ပုံအောင်ရပြီ YTN 정현우입니다. 지난해 3월 그리스에서 체화된 뒤 일본에서 1년 동안 긴 잠에 빠졌던 올림픽 성화가 내일부터 일본 전역을 도는 봉송을 시작합니다. 일본이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하는 등 대회 성사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70%에 달하는 일본인은 올림픽 연기나 취소를 희망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개막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희 기자입니다. 애초 3천여 명이 참석해 성대하게 치를 예정이던 성화봉송 출발 행사는 코로나19로 관람객 없이 축소 진행됩니다. 행사를 통해 일본 부흥을 알리겠다던 스가 총리도 정치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조직위는 해외 관중에 이어 해외 자원봉사자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어떻게든 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基本的にですね、一般観客と同じように入国することはこれはできないというそういう原則がまず優先され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대응 본부가 설치됐던 제이빌리지를 출발하는 성화는 만여 명의 주자가 121일 동안 일본 전역을 돈 뒤 개막일인 7월 23일 도쿄 국립경기장에 도착합니다. 일본 정부는 감염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성화봉송을 위해서 수도권에 발령했던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2달 만에 전격 해제하는 등 올림픽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開幕も迫っておりますので、今後も安全最優先の大会を開催して開閉会式においても世界中の多くの方にスポーツの素晴らしさ、東京そして日本の魅力、多様性と調和などの重要なメッセージを届けたいという考えは 여기에 성화봉송 시작일에 맞춰 요코하마에선 관중 10,000명이 들어찬 가운데 한일 축구대표팀 친선 경기를 열어 대내외의 안전한 올림픽 개최 가능성 홍보에 나섭니다. 하지만 긴급사태 해제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급증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올림픽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여전히 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일본인들은 불안감 속에서 올림픽 카운트다운을 지켜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우리 아기 천장만 보는데 눈에 나쁜 블루라이트는 어떡하지? 네, 네오슬라이트가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를 감소시키는 특화 기술. 건강한 생활을 위한 프리미엄 라이트, 네오슬라이트.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가 있다. 날 향해 웃어주는 그 사람이다. 멋져. 와, 뭐야? 오늘이 고백 타임? 지나가는데 그 밥 냄새가 너무 구수해가지고. 네? 쌀이 어디 쌀이에요? 맛있는 밥이면 충분해. 전북쌀 예담채.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로부터 자유로운 리얼 앵글러를 위한 오리지널 피싱 기어 찬카.
오늘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른 곳이 많은데요. 서울과 부산 16도, 광주 17도까지 올라서 따뜻합니다. 다만 이 서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동쪽 지방은 고온 건조해집니다. 지금 동해안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늦은 오후까지는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 공기도 깨끗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대기질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밤부터는 대기 정체로 중서부 지방의 공기가 다소 탁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2도에서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18도, 광주 22도, 창원과 울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 동안 전국에 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